대선 전략 정치 본색입니다. 오늘은 좀 특별하게 구성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 잘 아십니까? 저는 잘 안다고 말하지만 혹시 우리가 모르는 것은 없을까요?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실제 속속들이 따져보면 우리가 착오하고 있거나 아니면 아직도 못 보는 것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전제로 사람에 대해서, 조직에 대해서, 그리고 기업에 대해서 분석과 그리고 평가의 대가라고 하는 한 분을 모셔서 이재명 어떤 사람인지 인물 탐구 집중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최동석 인사조직연구소 소장님 오셨는데요.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인사조직연구소 이제 유튜브 채널을 한 번씩 보는데요. 네. 내용이 굉장히 깊이 있고 재미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네. 그래서 오늘 한번 초대해서 정말 이재명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탐구했다 또는 전문가로서 분석하고 평가했다는 것에서 제가 눈이 확 뜨여가지고요. 네. 직접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이걸 제대로 한번 알려드려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그를 가장 잘 알 수 있느냐. 자, 이런 질문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사람을 알려면 어떻게 접근해야 가장 정확하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까? 세 가지 질문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질문에 대한 세 가지 문장이 있는데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인간의 타고난 성향은 잘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과거의 행태를 조사하면 그 사람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이 세 문장을 잘 유념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재명 후보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기를 이재명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보통 이제 사람을 이야기하면 뭐 외모를 보고는 잘생겼다, 못생겼다. 그리고 착하다, 뭐 착하지 않다. 맞습니다. 믿을 수 있다, 뭐 믿지 못한다. 뭐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평가는 하는데 그렇죠. 이재명 후보가 정치인으로서 또는 대통령 후보로서 우리에게 이제 다가오는 느낌이 모든 사람 각기 다를 것이다라고 봤는데, 자, 분석과 평가의 대가로서 이재명은 어떤 인물입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천재입니다. 천재입니까? 네. 인구 통계학적으로 보면 영재성과 천재성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 대략 인구의 10% 내외로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1명은 영재이거나 아니면 천재이거나 이렇게 태어나죠. 어떻게 구분하죠? 영재와 천재를? 영재성을 가진 사람은 보면은 금방 알아요. 뭘 하나 가르쳐주면 2개를 깨달아요. 빠르게 학습하죠. 그런 사람들은 일반 학습 속도에 비해서 2~3배가 빠릅니다. 예.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이미 대학 과정을 하는 아이들도 있죠. 예, 예. 그런 아이들은 천재일 수도 있고 영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재는 빠르게 학습하는 것이 영재인데, 천재는 영재와 달리 빠르게 학습하지 못하더라도 새로운 장르를 창조합니다. 네. 그러니까 새로운 산업을 만들거나 새로운 것을 발견해내거나 그러죠. 아인슈타인이 대표적인 예죠. 예. 그리고 리차드 파인만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리차드 파인만은 뭐 네, 했던 물리학자입니다. 물리학자고.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예, 양자역학을 정립한 사람이죠. 예. 이런 사람들의 경우는 새로운 장르를 확 열어제친 사람이죠. 그런 분은 그럼 영재이면서도 천재입니까? 그렇죠. 예. 근데 영재가 아니어도 천재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비즈니스계에는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이죠. 예. 그런 사람들은 무슨 머리가 좋다, 학습이 빠르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새로운 것에 대해서 굉장히 흥분하죠. 그래서 네. 그거를 새로운 비즈니스로 만들어서 인류의 이런 그 문명의 이기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천재죠. 자, 그러면 이재명 대표를 천재라고 이제 하면은 예. 듣기에 따라서는 야, 대선 앞두고 너무 띄워주는 거 아닌가? 예, 명비어천가 아니냐 뭐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는데 그 천재성이라는 것이 이제 어떤 부분에서 실제 드러나고 있습니까? 그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그 사람을 연구해 보면 기존의 관행, 정치 문법 이것을 완전히 다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정치를 만들어내는 거죠. 기존의 정치는
정치 엘리트들이 하는 거였거든요. 네. 그런데 이 사람의 독특한 특성은 기존의 엘리트 정치를 거부해요. 그리고 뭘 하냐면 시민 참여 정치로 만들어버려요. 예. 그러니까 시민이 참여하는 산업이 정치가 된 거예요. 그것은 김어준하고도 비슷하죠. 좀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 이제 정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참여 방식을 완전히 바꿔서 이걸 산업으로 만들었다라고 그렇죠. 하면 구체적으로 와닿지는 않습니다. 이제 한번 예를 들어 설명을 해주시면 어떤 겁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 민주당은 전통적인 우리식 문법의 정당이었잖아요. 네. 보수 정당으로서 그렇게 엘리트들이 3선, 4선, 5선 하는 이 정치에 소위 말하는 중진이라는 사람들, 예. 자기들 스스로 자기가 중진이라고 막 떠드는 사람들에 의해서 정당이 운영돼 왔어요. 그거를 파괴했죠. 네. 그러니까 자기가 당 대표가 돼가지고 뭘 했냐 하면 정당 민주화 체제를 갖췄는데 그것은 당원 중심 정당을 만들어야 되겠다. 예, 예. 이렇게 생각한 거죠. 당의 주인은 당원이거든요. 주인에게 그 주권을 돌려주는 행위를 했어요. 당연한 건데 왜 그걸 포퓰리즘이라고 얘기한 사람들이 있죠. 당연한 건데 포퓰리즘이라고 말해서 깎아 세우는 거죠. 예. 포퓰리즘이 아니에요. 너무나 당연한 거죠. 주권자에게 주권을 넘겨주는 거거든요. 예. 주권을 지금 다 누가 발휘했냐면 그 소위 말하는 중진 의원이라는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그 이제 다음 선거에서 이기려고 계속 무슨 국민은 안중에 없었죠. 그 네. 사람들이. 그래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근데 이제 기성의 언론들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당대표의 당권 강화를 위해서 당원들을 지나치게 동원 체제로 만들어서 자신의 뭐 개딸이니 권력 기반을 뭐 그렇죠. 권력 기반을 더 공고히 하기 위한 수단으로 당원 민주주의를 내세웠다라고 이제 비판하는 사람들 물론 저는 동의는 하지 않지만 그것이 언론에 이제 회자가 되면서 맞아요. 야 이재명 하는 이런 방식이 맞느냐 아니냐에 대해서 맞아요. 또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네. 우리의 전통적인 그 조선시대부터 4대 부들 중심의 국가 운영 체제를 만들어 온 그것이 지금까지 일제를 거쳐서 계속 내려왔잖아요. 네. 독재를 거쳐서 민주화됐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그 정치 소위 기득권층에 의해서 운영되어 와서 국민과 동떨어진 정치를 지금까지 해왔잖아요. 그런데 정당이 민주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데 정당을 민주화시킨 거죠. 네. 근데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건데 기득권층은 소위 조중동을 포함한 언론 기득권층도 똑같이 그것을 포퓰리즘이다. 네. 이렇게 얘기해서 공격하고 이재명이 잘못하는 것으로 이렇게 프레임을 만들어서 계속 공격해 왔죠. 그래서 그거를 저항하고 그것을 타파하기 위해서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밖에 없었어요. 네. 이재명이. 정책의 측면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좀 이런 부분에서 좀 천재성을 발휘했던 걸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습니까? 당내 민주주의 문제는 이런 방식으로 당원 주권 정당을 만들었다라고 이제 하면 그거는 내가 왜 천재라고 말하냐면 성남시장부터 시작돼요. 예. 그거를 잘 관찰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성남시장이 당선되고 나서 그 이전 시장 몇 차례 더 올라가면 그 이전 시장들은 다 감옥에 갔어요. 뇌물, 부정부패로. 그런데 이재명은 그거와 싸우다가 전과 사범이 됐어요. 예. 그러니까 아 이거 내가 시장을 직접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예. 그러면 지금 이전에 했던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른 정치를 자기가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 처음에 출마했다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출마해서 당선돼서 2010년서부터 지금까지 정치를 하게 되는 네. 거죠. 그 하는 과정을 잘 면밀하게 들여다보면 이 사람은 지금까지 했던 정치 문법, 행정, 관행 이런 걸 완전히 거부해요. 예. 그 대표적인 게 뭐냐? 9층의 그 성남시청이 9층 맨 꼭대기에 성남시가 쫙 내려다 보이는 멋진 아주 권위적인 그런 시장실을 2층으로 가장 낮은 곳으로 예. 예. 옮깁니다. 그리고 예. 시민들이 어느 때라도 찾아올 수 있도록 합니다. CCTV 달고 뇌물 일체 거부하고.
근데 그렇게 2층으로 지장실을 옮겨놓거나 또 원래부터 2층에 있는 지자체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네. 이제 성남시는 9층에 있었던 것은 그것이 이제 성남을 한꺼번에 다 조망하도록 일단 만들어놨던 구조인데 이것도 권위주의 상징이다. 그렇죠. 예, 이런 그거를 것들을 깨버린 거죠. 그 지금 이제 계곡에 불법으로 이렇게 장사하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이제 이런 수십 년 부분- 내려오던 예, 관행.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런 천재성이 발휘됐다. 아니면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는 또 단체장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없어요. 들기도 없습니까? 없어요. 그 대장동 사건도 그건 예. 이재명이 천재성을 보여준 거예요. 그것도 좀 설명해 주죠.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논란이 이제 있긴 하고 뭐 당연히 그것은 오히려 공공 기여를 훨씬 더 잘했다고 판단하지만 거기에서 어떤 이제 성남시장 하면서 공무원들에게 아주 신신당부한 게 있어요. 뇌물 먹지 마라. 네. 뇌물은 그건 악마가 주는 것이다. 반드시 걸리게 돼 있다. 일체 접대를 받지 마라. 그런 것을 계속하고 화장실에도 그걸 써붙여요. 화장실에 직원들이 보라고. 그런 시장이 없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하고 계곡도 수십 년 이게 불법 점거로 장사하는 사람들인데 거기 뭐 권리금까지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을 강제로 철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하고 협상을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철거하게 만들어요. 대부분 스스로 철거합니다. 이것은 기존에 있던 행정문법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네. 이런 다른 장르를 스스로 개척해 왔어요. 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게 천재예요. 근데 그런 천재성을 이제 대중들이 인식할 때는 굉장히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로 인정한다. 한쪽은 그런 천재성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더라도 맞아요. 이재명 같은 지도자가 국가를 운영해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이제 갖고 있기도 하지만 반대쪽은 절대로 안 돼. 저 사람 악마야, 범죄자야. 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단 말이죠. 맞아요. 대중은 왜 이런 천재성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는 거죠. 객관적으로 본다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예. 인간은 객관성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처음부터 주관적인 판단으로 그걸 하는데 주관적인 판단이 저처럼 이런 이재명을 연구해서 아, 이 사람은 천재적인 기질을 타고났구나. 근데 이걸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제가 이제 강의를 시작했잖아요. 예. 제 채널에서.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듣고 아 진짜 그렇구나라고 공감을 해주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저의 주관적인 연구 결과로 강의를 하기 시작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저의 주관적인 해석과 판단을 다른 사람들이 공감해주고 이해해주면 그것을 전문 용어로는 간주관성이라고 말합니다. 네, 예. 간주관성. 간주관성은 곧 사회과학에서 예. 객관성이라고 부르죠. 예. 그러니까 그 객관성을 어떻게 보느냐 하면 객관성은 거리를 두고 보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너무 심취하지도 말고 그 사람한테 그 감정적인 공감을 가질 필요도 없고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거리감을 두고 보는 거죠. 자, 저희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토론을 하기 전에 제가 이제 전제 조건으로 질문을 하나 드리면 네, 네. 대선이라는 이 특수한 시기에 네. 최동석 박사님이 네. 이재명 후보를 네. 띄우기 위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과도하게 네. 주관적으로 맞아요. 이렇게 포장해서 하는 거 아니냐라는 오해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맞아요. 불구하고 자, 이 이재명이 가지고 있는 이 특징 그리고 정체성 또는 이제 장점을 적극적으로 부각을 하겠다라고 하는 또 이유가 무엇인지 그 오해에 대한 부분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적극적으로 알려야 되겠다고 결심한 이유가 뭔지를 좀 설명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재명 예. 탐구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건 간단해요. 사람들이 이재명 같은 천재적인 행정가 정치가를 우리 민족을 위해서라도 머슴으로 써야 되는데 머슴으로 쓰려고 하니까 계속 그것 때문에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너무 저는 안타까웠어요. 왜냐하면 기득권층이 공격합니다. 지금 사실 기득권은 기득권에 따르는 성과를 내주면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는 정당성이 있지만 예.
기득권을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한단 말이에요. 예. 오히려 부정부패나 저지르고 비리 저지르고 이런 사람들이 이재명이 오면 자기네가 저지르는 부정부패가 불가능해진다고 생각하니까 예. 공격할 수밖에 없죠.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죠. 예. 당연히 부정부패를 없애야 되는데. 없애야 되는데 예. 자기네가 지금까지 부당하게 빨대를 꽂아서 흡혈귀처럼 빨아먹던 것을 못하게 할 것 같단 말이에요. 예. 성남시를 보니까 대장동도 그렇고 못하게 될 것 같아요. 겁나는 거죠 이제. 이제 그 불로소득으로 그냥 누리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럴 수 없게 된다고 생각하니까 겁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을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갖가지 논리를 가져와서 그렇죠. 프레임을 만들고 맞습니다. 악마화시키는 것이 결국 기득권을 해체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기득권을 해체할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네. 이재명은. 그냥 마땅히 민주사회에서 해야 할 일을 정치인으로서 또는 행정가로서 하는 것뿐이에요. 옳은 일을. 당연하게 하는 것인데 자기 이게 이제 침해가 되니까 그렇죠. 다른 논리를 가지고 공격을 한다는 그렇죠. 것이고 그러면 그런 것은 비단 보수정당인 또는 극우화되고 있는 국힘에만 있느냐? 뭐 국힘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재명을 악마화해서 범죄자로 일단 몰고 가는 것이고, 그렇죠. 그거는 자신의 기득권 지키기를 위해서인데, 맞아요. 민주당 내부에서 보더라도 또는 전임 정권에서 일부 인사들은 야 이재명 저 대통령감 아니야 하는 거 보면 굉장히 뭐 쉽게 이야기하면 독한 사람이어서 나중에 보복해서 다 죽일 거야. 먼저 이런 식으로 우려하는 사람도 민주당 내부에 있는데 이런 부분은 맞아요. 어떻게 보세요? 맞아요. 이게 친문 세력이죠. 저는 뭐 문벌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근데 친문으로 너무 광범위하게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죠. 맞지 않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박사님은 그렇게 표현을 하시죠. 저는 그렇게 예. 표현합니다. 예. 친문 세력이라고. 예. 그러니까 친윤 세력이 있듯이 친문 세력이 있는 건데 친문 세력은 구태 정치의 문법을 그대로 계승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끊임없이 이재명이 0.5선으로 국회의원이 당선되고 나서 당 대표를 하고자 할 때 당 대표를 못하게 막았었던 사람들이고 당 대표가 되니까 그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 대표라 하더라도 민주당의 이재명이어야지 이재명의 민주당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런 논리를 편 사람들이잖아요. 예. 아시다시피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정치의 문법을 그대로 이재명에게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아주 잘못된 거죠. 이재명은 새로운 세계를 향하여 지금 나가는데 그것을 반대하는 기득권층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꼴이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근데 거기서 시민들의 힘으로 살아난 거잖아요. 그래서 이재명의 민주당이 돼야 되고 이제 우리 국가도 우리 민족 전체가 이재명의 국가가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말씀도 잘못 들으면 특정 개인을 위해서 정당이 존재하는 것이냐라고 이제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죠. 예. 근데 그게 오해예요. 오해다. 이재명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예, 예. 그런 천재적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뭐를 하지 않아요. 예. 그것을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새로운 장르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그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고통받는다는 것을 알지만 그걸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김대중의 민주당, 노무현의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의 민주당. 이제 이것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민주당 안에서 지도자가 나와서 국민들이 열망하는 그 정치를 직접 몸으로 이제 실천해서 검증받겠다라고 하니까 그 순간은 민주당이란 틀 위에 지도자가 오히려 더 부각이 되는 이제 이런 것인데 소유의 개념으로 이해를 해버리면 어떻게 민주당이 이재명의 민주당이냐라고 이제 질문을 던지는 것은 좀 자연스러운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김대중의 민주당, 노무현의 민주당, 이재명의 민주당은 완전히 다른 민주당이에요. 예. 왜 그러냐면 이재명이 추구하는 것은 민주당을 민주화시키게 있다는 거예요. 예. 노무현이나 김대중의 민주당은 그 정치 지도자가 탁월하기 때문에 그것이 정당이 끌려갔어요. 네. 지금은 이재명의 탁월함은 어디서 나오냐면
민주화를 통해서 정당이 정상화되어야 된다는 관점이기 때문에 이재명의 민주당이 되어야 된다는 말은 곧 민주당이 민주화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국가도 마찬가지고. 좀 더 나가서 질문을 던지면 그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이제 유한하지 않습니까? 유한하죠. 그리고 임기가 정해져 있는 것이고 맞아요. 그 이후에 그러면 민주당이 이런 것들을 개선하려면 또 다른 지도자가 나와야 되죠. 또 다른 홍길동이 나와서 예. 그렇게 돼야 되지 않느냐 예, 그 예. 말씀이잖아요. 예, 그러면 사람이 자연스럽게 교체되는 시스템, 맞아요. 체계가 필요한 거 아니냐. 맞아요. 예, 아주 진짜 좋은 질문 하신 예. 거예요. 좋은 아이디어도고 그래서 제가 SSPP를 강조해요. SSPP가 뭐냐면 구조와 시스템과 프로세스와 사람 이 네 가지가 조직론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SSP 요 세 가지 구조와 시스템과 프로세스를 바꿔야 돼요. 예, 지금 그걸 못 바꾸고 있어요. 이재명이. 예, 예. 그래서 이재명은 이걸 바꾸려고 하는데 이재명은 이 인사 조직론을 체계적으로 배운 사람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중구난방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 채널에서 SSPP가 뭐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그것을 체계적으로 분석해서 설명하고 있죠. 자, SSPP는 그러면 스트럭처에 대한 것, 시스템에 대한 것, 시스템, 프로세스고 people. people, 자, 그 사람에 대한 것까지 이제 네. 이것이 바꿔야 갖춰져 있으면 이재명이 이제 임기를 다 하더라도 그렇죠. 그 다음에는 이 시스템 위에서 네. SSPP의 체계에 의해서 돌아가는 정당이면 어떤 지도자가 되더라도 그렇죠. 이제 당원 주권주의, 민주주의는 그렇죠. 안정이 안착이 되고 그 운영 체계 위에서 민주당이 중요한 의사결정을 해 나갈 것이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 이제 요 이야기는 좀 이따가 하기로 하고요. 어쨌든 이재명의 민주당이 된다는 것은 이재명을 통해서 SSPP를 만들어내어야 한다. 그런데 예. 여기서 이제 뭐 나중에 질문하실지 모르겠는데 성남시를 8년 했잖아요. 8년 한 후에 SSPP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만들어 놓지 못한 것 같아요. 네. 그 시간이 너무 짧았을 수도 있고 이재명이 조직론적 사고에서 조금 부족했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 주자가 누구냐면 은수미였어요. 제가 네. 은수미를 그래서 계속 관찰했습니다. 은수미 역시 감옥에 갔어요. 예. 이게 SSPP를 제대로 못했다는 증거예요. 예. 그래서 지방 정부니까 중앙 정부의 통제를 받아서 결국은 SSPP를 제대로 못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중앙 정부를 가지고 SSPP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만 국민적 지원을 해주면 완전히 건강한 민주주의 체제를 갖추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죠. SSPP를 우리말로 좀 바꿔서 이렇게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 또는 좀 이렇게 규정을 할 수는 없습니까? 이게 이제 구조 조직 설계, 구조와 조직, 시스템과 프로세스인데 이게 예. 조직 설계에 조직 관한 설계, 거예요. 예. 한마디로 조직 설계죠. 조직 설계 체계를 제대로 이제 갖추면은 그렇습니다. 훨씬 더 이제 나을 것이다 이런 것인데 그렇죠. 이제 약점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이제 한번 제가 질문을 드리기로 하고요. 네, 현안을 중심으로 이제 좀 이재명 그 대표가 가지고 있는 후보의 이제 특징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자면 당권을 영입했던 부분 기억하시죠? 당권을 그러시네. 가지고 갔고 그 다음에 또 당 대표를 또 출마를 또 합니다. 출마했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대선 끝나고 나서 좀 쉬고 네. 어느 시점에 국민들이 바라면 다시 와서 이제 복귀를 하고 그렇게 해서 정치를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인 예였는데 맞아요. 그 당시에 맞아요. 대선 후보가 바로 보궐선거에 나와서 국회의원이 되는 것, 당권에 도전하는 것, 또 당권을 두 번씩이나 연입하는 것, 그렇죠.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조차도 이해를 잘 못했단 말이죠. 이걸 어떻게 지금 저는 이재명이 반드시 연임해야 된다 당 대표 그렇게 주장을 그 SNS에다 계속 썼죠. 그 당시엔 소수 의견이었습니다. 소수 의견이었나요? 예, 예. 네. 하여튼 저는 그렇게 썼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연임하는 건 말이 안 된다. 지금까지 관행은 한 네. 번만 하고 그만뒀으니까. 그런데 또 해야 된다. 이게 이제 독일 같은 이게 민주주의 선진국의 특징은 당 대표가 되면 십몇 년씩 16년 뭐 이렇게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꼭 2년마다 사람을 바꿔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다시 나오니까 좀 난리를 막 하고 그러는데 왜 제가 그걸 다시 연임해라 이렇게 말했냐면 이재명은 저 개인적으로 전혀 모릅니다.
혹시 또 뭐 안까봐 그러는데 개인적으로는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해야 민주주의 체제를 갖추는데 크게 도움이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렇게 해야 이 구태 정치인들 그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좀 이렇게 이제 쉬시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본인이 직접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잘한 일이죠. 잘한 일이다. 이제 연임에 대해서는 뭐 크게 반발이 없었지만 초창기에 이제 대선 후보로서 낙마한 뒤에 당 대표를 할 때는 상당히 이제 내부의 논란이 많았다. 맞아요. 이제 이것도 이재명은 계획을 갖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 대표를 하지 마라, 나오지 마라, 국회의원도 나오지 마라. 뭐 이런 사람들은 대개 다 친문 세력이었죠. 친문 세력이다. 예. 당원들도 그렇게 했을 수 있다고. 일단 이제 패배했으니까 좀 쉬었다가 다시 나오면 좋겠다. 결국- 지금 뭔가 좀 축적의 시간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것이 이제 친문이어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반대를 했다기보다는 그 당시 정당을 구성하는 이제 지지자 또는 당원들의 일반적인 생각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좀 쉬었으면 좋겠다는 것도 있었다고요. 그렇지. 그러니까 당 대표는 당원들이 뽑는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렇죠. 당 대표를 나와서 당원들이 열화 같은 지지로 압도적인 표를 예. 얻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 있었던 김대중이 얻었던 표보다 훨씬 더 많은 네. 표를 얻고 당선된 걸로 제가 아는데 그 당원들의 이 호응이 결국 당을 민주화시키는 계기가 됐거든요. 좀 정확하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 당원들의 생각은 출마하면은 뽑아주지만 출마 안 하고 좀 쉬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아하. 것들이 섞여 있었다고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제 출마를 하니까 네. 후보가 네. 당연히 이재명 외에는 대안이 없고 네. 그러면 출마했으니까 우리가 열심히 돕자. 이재명은 욕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습니까? 무슨 욕심이 있냐면 이대로는 안 된다. 예. 이대로는 자기가 해보니까 중앙 정부가 이대로 안 되고 정당도 이대로는 안 된다 하는 생각이 말은 안 하지만 속셈은 그런 게 충분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이재명을 잘 모르고 있구나 이런 판단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저도 생각했던 것은 기성의 방식과 그리고 문법대로 이재명 후보는 대선 후보였으니까 쉬어야 한다. 그러고 나서 이제 국민들이 원하면 다시 나와야 되지. 이게 정치의 기본 아니냐, 이게 교과서적인 접근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우리 교과서를 다시 써야 됩니다. 다시 써야 됩니까? 예, 그것은 이제 경험에 의한 일종의 관행이고 이것은 기득권적 사고일 수도 있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제 이해가 됩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본인은 이런 것들을 알고 행동했습니까? 아니면 아까 말씀하셨던 SSPP라는 논리를 잘 알고 이거 지금 당권 도전을 해야 한다 초기에 예. 이렇게 판단했을까요? 아니면 본능적으로 본인은 지금 여기서 물러나면 모든 것이 끝이 난다라고 그렇죠. 이렇게 판단했을까요? 모든 것이 끝이 난다고. 모든 것이 왜냐하면 끝이 친문 세력이 다시 당권을 잡아서 예. 당을 옛날로 되돌릴 가능성이 많죠. 예. 그거를 딱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일단 국가 경영자 대통령이 되기 이전에 일단 이재명 대표가 가장 잘한 것은 민주당이 당원 주권 정당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 기득권 구조를 혁파하는 것, 맞아요. 당원들이 결정한 것을 국회의원들이 따라가도록 하는 것, 이것은 그렇죠. 혁혁한 공이네요. 엄청난 겁니다. 네, 대한민국 이 민주화 이후의 역사 속에서 이만한 일을 해낸 사람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천재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 어떻게 보면 그 문제는 이제 국힘도 많이 따라가지 않습니까? 정당에서 당원들이 결정하면 무조건 따라와야 되지 다선 중진들이 하는 방식으로는 그렇죠. 절대선을 부여할 수 없다. 이제 이런 것도 좀 영향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런데 국힘당은 정당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예, 그러니까 엉망진창인 거죠. 그러니까 국힘당에 들어가서 당원으로서 행세하는 사람들을 제가 연구해 보진 않았는데 그 사람들의 심리는 충분히 이해해요. 왜냐하면 거기 들어가서 뭔가를 하는 것이 자기의 소속감을 준다고 생각할 뿐이에요. 그 사람들. 소속감을 주거나 내한테 뭔가 물질적 이익까지 좀 올 것이다. 그렇죠. 애국심 이런 거 아니라는 거는 저도 많이 느낍니다. 막 그 민주당의 당원들 속성은 어떻습니까? 이분들이 자기가 지금 민주당 당원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활동하는 것은 그렇죠. 그 국힘 쪽의 당원과 성격이 좀 완전히 완전히 다르다고 다르죠. 이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예. 민주주의 체제를 갖추어야만 예. 우리가 잘 산다는 생각을
아주 철저하게 하는 사람들이죠. 네. 그러니까 그 당비도 내야 되잖아. 뭐 1,000원이든 네. 10,000원이든 예. 매달 내야 되는 걸 헌신하면서 하고 그 사람들이 건 200만 원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일반 당원들은 다 500만 명 되고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서 아마 가장 큰 정당일 겁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그런 정당의 대표로서 확고한 자기 정치 철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굉장한 자산이죠. 자, 좀 전에 말씀하셨던 거 전 세계에서 지금 민주당과 같은 당원 구조를 가진 정당이 유일하다. 유일할 겁니다. 그러니까 당원이 한 500만 명 되거든요. 그렇죠. 그 중에서 이제 한 번이라도 당비를 냈던 사람이 한 250만 명. 아, 그렇대요. 지금도 매월 1,000원 이상씩 내는 당원이 한 125만 명 정도 아, 돼요. 그래요? 예. 그래서 국민의 10%가 당원인데 그렇죠. 이런 정당은 지금 현재 정말로 찾아보기 드물다. 독일에 큰 정당들이 있어요. 예. 그 정당들의 당원이 지금 4, 50만 명이에요. 4, 50만 명이다. 네. 자, 이렇게 이제 정당 구조를 바꿔놨던 것은 이제 거꾸로 돌릴 수는 없는 것이죠. 아, 이젠 돌아가기 어려워. 돌아가기 어렵다. 그럼 당원 그리고 이상한 당 대표가 나온다든지 예. 친문 세력이 또 당 대표를 해서 옛날로 돌린다든지 그러면 당원들이 다 떠날 겁니다. 계속 친문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친문에 대해서 네. 좀 이렇게 비판적 시각을 갖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윤석열 정권을 탄생시킨 정당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친문 세력이 결국 윤석열을 호위무사해 준 세력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제가 친문 세력을 비판적으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그 제가 이제 문이임 노조라고 말하는데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문이임 노조. 문이임 뭐죠? 네. 문재인, 예. 이낙연, 예. 임종석, 예. 노영민, 예. 조국 이 예. 5사람. 예. 예. 문이임 노조 이 5사람이 결국은 문재인 정부의 실세였잖아요.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이 윤석열을 검찰총장 시키고 검찰총장에 유지하도록 하고 검찰총장을 끝까지 호위무사로 봐준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조국 지금 혁신당 이제 대표 같은 경우는 끝까지 지금 윤석열과 싸웠던 분 아닌가요? 윤석열을 검찰총장 시키는데 일조한 사람이죠. 일조를 했다. 뭐 왜냐하면 이분은 그 지금- 당시 예. 인사청문회에서도 예. 정무수석이었어요. 예. 아 정무수석이 아니라 저 민정수석이었죠. 민정수석이었어요.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오늘 뭐 논의에서는 조금 벗어나니까 다르게 이제 좀 질문을 드려보면요. 자, 그래서 이제 이재명이 갖고 있는 이제 강점 또는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고 네. 이런 내용을 지금 민주당 당원들은 잘 알고 있습니까? 열렬하게 지지하고 있는 한 250만 또는 일반 당원까지 한 4,500만 명 정도 되는 당원들이 네. 이재명이 이런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정권 교체를 해야 되니까 이재명이 필요하다. 윤석열을 무너뜨리고 국힘을 주저앉히기 위해서라고 이제 그 차선적으로 이렇게 보는 것이냐 아니면 절대적으로 이재명이 가지고 있는 강점 차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당원들이 알고 있는 건가요?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겠죠. 예. 그러니까 그렇지만 정권 교체를 위해서 내가 뭔가 조금이라도 도움을 줘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저는 제대로 좀 이재명을 알고 이재명을 지원하고 돕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민주당원들에게도 얘기하고 싶고 일반인들에게도 네. 이재명을 그동안 악마화했던 세력에 의해서 잘못 이미지가 형성된 것이 저로서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좀 고쳐드려야 되겠다 예. 생각 때문에 우리 전 대표님이 초대해 주셔서 예. 너무 좋다. 네. 가서 이런 매체 파워가 센 데서 좀 얘기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죠. 최동수 박사님이 하고 있는 뭐 이 인사조직 연구소라는 유튜브 채널도 2년 만에 뭐 11만 명 이상의 그 구독자가 아유, 있기 뭐, 때문에 뭐 저는 상당한 영향이 있는데요. 제가 뭐 그거는 좀 이따가 한 번 더 말씀드리기로 하고 자 그래서 이제 진짜 이재명에 대해서 네. 좀 질문을 네. 드려보겠습니다. 네. 어떤 지도자입니까? 이제 지도자라는 것도 뭐 어느 공동체에 있는 대표인 분도 있고 또 기업체 또 오너이기도 하고 또는 이제 CEO로 있는 분도 있고 또 정치 지도자는 시장, 도지사 그리고 대통령 이제 이렇게 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네. 전체적으로 이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의 관점에서 이재명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도자라는 말을 이재명은 싫어하더라고요. 예. 저도 별로 달가운 단어는 아닌데
그러니까 리더죠. 리더는 이끄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예. 제가 리더십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그 리더의 첫 번째 덕목이랄까, 첫 번째 해야 할 계명이 있어요. 이건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그것은 신뢰를 얻는 겁니다. 네. 구성원들로부터, 당원들로부터, 국회의원들로부터,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아내는 게 중요해요. 그 신뢰를 얻는 데는 그 말과 행동과 의사결정이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이재명은 성남시에서 했던 그 생각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내기가 아닌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신뢰가 당원들에게 먹히는 거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 그 친문 세력, 내가 비판하는 친문 세력들 보면 말이 그때 달라져요. 그런데 그건 윤석열도 똑같이 달라지고잖아요. 네. 그러니까 말을 신뢰할 수 없어요. 그게 문제예요. 우리 정치인들이 그때 자기 이익을 따라서 말을 바꾸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정치라는 것이 현장에서 하다 보면 그 복잡한 이해관계의 충돌을 조정해야 되는 과정에서 네. 전에 했던 말이 지금은 상황 때문에 바뀔 수밖에 없는 것. 그렇죠. 타협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그렇죠.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해야 하는데 정치인이라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말과 행동이 바뀔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바뀔 수 있죠. 예. 그런데 다른 사람, 그냥 바꾸는 사람하고 다른 사람하고 이재명이 다른 점이 있어요. 예. 이재명도 말을 바꾸죠. 왜 내가 이걸 바꿀 수밖에 없는지를 설명해 줘서 설득합니다. 네. 그게 달라요. 다른 사람은 말을 바꿨는데 설명을 못해 왜 바꿨는지. 예. 그러니까 그건 자기 이익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지금 역대 민주당 당 대표 중에서 대표로서 지금 정치인 이재명이 보여주는 모습은 네. 역대급입니까? 역대급이죠. 최고. 예. 다른 사람을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김대중이 그 굉장히 훌륭한 정치인이었지만 예. 그 시대에 맞는 정치인이었어요. 예. 노무현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지만 이 김대중, 노무현을 훨씬 뛰어넘은 그 천재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다고 봐요. 기존의 모든 정치 문법을 네. 파괴해야 하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지금 확 와닿지 않은 게 김대중 대통령은 이제 남북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은 반칙과 특권이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이런 걸로 강하게 와 있는데 이재명 후보는 그 두 분보다 훨씬 뛰어나다고 하는데 왜 확 와닿진 않죠? 않죠. 예.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 악마화에 너무 길들여 있어요. 예. 그 문재인도 조금 그런 점이 있지만 문재인은 그렇게 악마화한다거나 그런 게 없고 오히려 시민적 지지를 많이 받아가지고 네. 정치를 시작한 사람 아니에요. 근데 이재명은 정치할 때부터 성남시장 할 때부터 박근혜 정부로부터 엄청난 압박을 받고 탄압을 받았죠. 예. 그리고 경기도지사 돼서는 문재인 정부로부터 굉장한 탄압을 받았죠. 알다시피. 그 사람들이 이 말을 잘 안 해요. 문재인 정부가 이재명을 탄압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잘 침묵하고 있는데 엄청 탄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대법까지 가서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 무죄 났고, 그래서 겨우 이제 출마하게 됐고, 그런데 어쨌든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서 그 탄압이 절정에 이르렀죠. 그래서 그것을 피하고 그것에서 어떻게 살아남았는데 이재명이 한 말이 있어요. 자기가 칼침을 맞은 후에 나는 이제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 아니야. 그리고 살아난 거 아니야. 살아나서 한 말이 있어요. 아, 이제 내 생명은 살아난 건 그냥 덤으로 사는 거다. 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그냥 내 몸을 헌신한다. 네.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죠. 자, 시장, 도지사, 국회의원, 당 대표 쭉 이렇게 이제 나열해서 보면 지금 당 대표 시점에 정치인 이재명은 가장 잘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까? 가장 잘하고 있죠. 정치판을 보기 시작한 것은 사실 유튜브로 시작하면서 한 2년 반 전에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
그래서 이걸 좀 가르쳐야 되겠다 해서 시작해서부터 본격적으로 정치판을 보기 시작했거든요. 저는 이제 주로 기업에 컨설팅 하던 사람이니까. 그랬는데 그 후에 엄청난 자료를 조사한 결과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 객관적으로 보게 됐죠. 거리감을 두고. 그런데 이만한 사람이 과거에 있었을까도 찾아봤는데 네. 결국은 이재명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정상적인 민주화 체제를 갖추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됐죠. 그러면 당 대표보다 실제 대통령이 되면 훨씬 더 잘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네. 왜냐하면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영재성이 있어요. 예. 영재성과 천재성은 다르다 했잖아요. 예. 영재성을 가진 천재예요. 그러면 학습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굉장히 데다 빠른 거죠. 빠른 데다가 천재성 새로운 장르를 아예 만들어 들어가는 이런 이제 네. 돌파력까지 가지고 있다.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우리 민족을 구원하겠구나 네. 그런 생각도 하죠. 민족의 구원까지 말씀하실 정도입니까? 네. 그러면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이 굉장히 이제 아주 역동적이면서 성장을 하면서도 균형감 있는 분배 이런 것까지 다 구현을 할 수 있다. 그렇죠. 이게 사람 보는 눈도 있어요. 예. 저처럼 이렇게 그걸 전문적으로 배운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가 유능한지 무능한지를 잘 분별해요. 이 사람이. 자, 그러면 이제 이재명 정치인 이재명 대통령 후보 이재명의 강점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주시면 어떤 겁니까? 그 사람은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전략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거는 시스템을 바꾸겠다는 거죠. 네. 지금 시스템이 다 망가졌잖아요. 윤석열 정부가 그 3년도 안 됐는데 그냥 완전히 다 파괴됐는데 이것을 시스템을 회복해야죠. 정상적으로. 이 망가진 것을 회복시키는 과정에서 이걸 민주화 체제로 바꿀 거예요. 바꾸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경제 성장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더라고 보니까. 네. 경제를 성장시켜야죠. 소위 잘사니즘. 네. 그거는 경제를 성장하지 않고는 불가능하죠. 모든 토대가 그거니까 경제 성장이니까. 그런데 이제 환경은 매우 어렵죠.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환경이. 그런데 이제 그거를 돌파할 수 있는 인재들을 주변에 포진시켜야죠. 그래서 그 사람 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인재들을 골라다가 적재적소에 포진시킬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 유능한 사람은 자기가 유능한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요. 네. 무능한 사람은 잘 몰라요. 그래서 무능한 사람들을 데려다 쓰잖아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엄청 엉망진창이 됐는데 그것을 잘할 거라고 보고 그 전략을 어떻게 세울지는 조직론적 차원에서 잘 해야죠. 기득권 구조를 해체하는 과정에서 저항이 엄청날 거 아닙니까? 아까 말씀하신 민주화의 과정이라는 것, 경제 성장의 과정에서도 그 과실을 어떻게 나눌 것이냐 이러면 그러면은 자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고 나면 네. 갈등은 좀 불가피할 것이다. 통합은 좀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아니면 오히려 그 과정에서 갈등은 짧고 통합이 굉장히 강하게 지금 성장과 통합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이번에 맞아요. 또 싱크탱크 출발도 성장과 통합입니다. 네. 이런 걸로 봤을 때 사회적 갈등 요인이나 이런 것들이 좀 심각할 것이다 아니다 이런 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재명의 독특한 특성인데요. 단점이기도 하고요. 그것은 마음이 여려요, 이 사람이. 그래서 신상필벌을 해야 되는데 네. 신상은 잘해요. 잘한 성과가 난 사람들에게 상을 주는 것은 기대 이상으로 잘해요. 예. 그런데 필벌이 잘 안 돼요. 마음이 여리다라는 말씀도 그게 그거예요. 예. 필벌이 잘 안 돼요. 필벌을 해야 되거든요. 이미지로는 그런 부분에 아주 엄격하게 적용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모양이죠. 그 성남시에서부터 도지사 할 때까지 그 사람 잘 못한 사람을 처벌한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법을 준수하고 찾아봐요. 절대 돈 먹지 마라. 우리 부패하면 안 된다라고 강조는 하지만 그렇죠. 실제로 그렇게 드러난 사람에 대해서도 너무너무 엄격하고 엄정하게 다루지는 않고 그냥 사법 처리하거나 징계 조치하는 걸로 끝을 내는 수준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법적 조치에 맡기지 예. 자기가 그 사람들을 이렇게 저거 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게 어떤 이제 그 마음이 여려서 그래요. 마음이 열이다.
그것은 단점입니까? 장점입니까? 뭡니까? 단점이죠. 단점이다. 그러니까 리더십 포지션에 있는 사람들은 신상필벌이 엄격해야 됩니다. 예. 엄격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재명이 당 대표로서 한덕수, 최상목 이런 사람들을 엄격하게 처벌했어야 되거든요. 탄핵을 시켜버렸어야 되는. 탄핵을 시켜버렸어야 되는데 예. 자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저 사람도 사람인데 설마 그러겠어? 이렇게 여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민심과 약간 괴리된 거 아닌가요? 당원들은 탄핵하라 이렇게 하는데도 이재명 대표가 이것을 못 받아들이고 있는 이런 여린 마음은 뭐냐 뭐 이렇게 그렇죠. 또 질문을 던질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그게 이재명의 단점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단점을 고치라고 말하는데 고치지 못할 겁니다. 못한다. 예, 그런 성향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은 말씀대로 그래서 예, 아주 그걸 엄격하게 처리할 수 있는 법률가를 옆에다 두고 있어야 돼요. 네. 그 사람한테 위임하거나 해서 해야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국정 운영을 하는 기회를 갖게 되면 보수 쪽으로는 인기는 좀 얻을 것 같습니까? 보수는 오히려 더 악마해서 이재명 끝까지 되자마자 바로 그냥 끌어내리자 이렇게 나올 가능성은 없습니까? 네, 있죠. 이제 그렇게 해야 자기네들이 이제 그 먹고 살 수 있게 된다 생각하니까 그 불로소득을 통해서.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겁니다. 네. 왜냐하면 시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고 지금 소위 말하는 보수 세력이라는 것은 이제 물 건너갔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제 생각에는. 근데 보수 세력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재명을 지지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재명 자신이 보수주의자거든요. 네.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걸. 아까 이제 인터뷰 초반에 이제 보수라는 단어를 쓰길래 혹시 단어 선택을 잘못했다고 생각을 잠깐 하기도 했는데 이제 우리 최 박사님은 이재명의 정치적 아이덴티티는 정체성은 보수 쪽이다. 보수. 그러니까 중도 보수라고 본인은 말하지만 예. 제가 보기에는 전형적인 보수주의자예요. 그렇습니까? 네. 그 민주당 당원들이 오해하지 않겠습니까? 보수주의자를 좋아하는 거죠. 좋아하는 것이다. 네. 왜 보수주의의 핵심은 뭐냐? 부정, 부패, 불법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예. 보수주의자예요. 진보주의자도 그 용납하지 않지 않습니까? 용납하지 않죠. 예. 그런데 진보주의자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진보당, 예. 노동당, 녹색당 이런 당들이 있잖아요. 예. 지금 3인당 그 한창민 예. 대표가 하는 그런 당이 진보 정당이죠. 예. 진보주의 정당이에요. 자, 대선에 이제 뛰어들면 이재명 이제 후보가 이제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에서 어떤 전략 전술로 이제 평가나 분석을 이제 조직 분석 대가로서 보시기에 네. 어떤 전략 전술로 접근하는 것이 맞느냐? 그 안타까운 점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직론적 사고가 체계적으로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그걸 SSPP를 제대로 할 수 있을 건가 하는 의구심이 있다는 점 대선 캠페인에서 그렇지만 아주 정확하게 집었는데 시스템을 복구한다. 네. 지금 망가진 시스템, 국정 운영의 시스템 자체가 너무 파괴돼서 공든탑이 그냥 3년 만에 다 무너졌잖아요. 공든탑을 다시 세우려면 완전히 새제비로 다 해야 되니까 어렵죠.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걸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고 그런데다가 이제 경제 성장을 우선으로 하겠다. 그래서 그런 대선 전략을 가져갈 수밖에 없을 거고 그런데 지난번에 패배의 한 원인은 윤석열 같은 조금 이상한 괴짜에게 패배한 이유는 소확행에 집중했어요. 네. 소확행은 별 도움이 안 됩니다. 대선에서 크게 도움이 안 된다. 크게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예. 대확행으로 가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기본소득, 기본사회 이런 거에 대해서 확고한 이 사람들이 다 그걸 기대하고 있는데 소확행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도 실망을 했고 그때 당시 대확행으로 가야 되는데 그 대확행으로 가는 것을 반대했던 사람들이 친문 세력이에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소확행으로 해서 패배했는데 대확행으로 이번에는 가자. 큰 것은 이 기본소득, 기본사회, 기본주택 이런 체제로 가고 그걸 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만들어야 돼요. 제가 이제 유튜브
강의에서도 그거를 제시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한국은행 출신이라 네. 그 금융에 대해서는 좀 아는 바가 있어서 그거를 지금 정치인들이 금융에 대해서 너무 몰라요. 네. 그게 가장 큰 문제인데 그걸 금융을 잘 이용하면 얼마든지 이 기본소득 체제를 갖출 수가 있어요. 더군다나 이제는 크립토가 금융 세계를 이렇게 점점 제도권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걸 잘 활용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기에는 이제 시간이 거의 없는데 한 가지 좀 작은 것 같지만 굉장히 큰 게 있어요. 과학 기술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자본이 없는 나라가 할 수 있는 것은 과학 기술을 발전시키는 거거든요. 윤석열 정부가 과학 기술을 완전히 파괴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다음 대선 이후에 대선 공약도 마찬가지고 ABC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네. ABC가 뭐냐? AI. 예. B가 뭐냐? 바이오. 예. C가 뭐냐? 크립토. 예. 거기에 R을 하나 더 붙이면 됩니다. R은 이 모든 것의 것인 건데 로보틱스. 로봇. 예. 로보틱스. 이 ABCR을 어떻게 얼마만큼 발전시킬지에 관한 비전을 확실히 제시하고 예. 이것이 21세기 대한민국을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될 거거든요. 지금 많이 늦었는데 지금이라도 빨리 우리가 추격해야 됩니다. 네. 이거를 문재인 정부에서 등한히 했어요. 네.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 들으면서 시간이 너무 빨리 가서 좀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70% 정도 제가 알아들었고요. 30% 정도는 저도 계속 이게 이제 기본소득, 기본사회로 가야 되는 대확행이라는 것이 과연 지금 현 시점에서 맞느냐? 또 정치라는 것은 엄연히 현실이기 때문에 어떤 아젠다를 국민들에게 던져서 그 국민들이 이해할 만큼의 아젠다를 수용하고 표로 이제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좀 깊이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 인터뷰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저는 좀 더 깊이 있게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인물 그리고 조직과 그리고 분석의 관점에서 어떻게 이렇게 판단해야 될지 계속 얘기를 좀 이어가 보겠는데요. 오늘 여러분들의 판단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반응을 제가 보면서 계속 최동석 소장님 말씀 나누어 보겠습니다. 최 소장님 이렇게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다음에도 꼭 초대해서 이제 좀 디테일한 주제, 좀 세부적인 주제를 가지고 본격적으로 토론을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저희들 이렇게 방송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정치 성향은 어떻게 결정되는가라는 책 저희들이 광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정치 성향이 결정되는 과정을 과학적으로 분석한 책인데요. 자, 필요하신 분들 꼭 읽어봐 주시길 바라겠고요. 이 방송 보시면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희들이 더욱더 큰 힘이 된다라는 말씀도 드리면서 오늘 특별하게 마련한 대선 전략 정치 본색 이재명 집중 3구 첫 번째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 구독, 좋아요.